고려인이라고 하는 그 명칭은 그때 우리들을 지칭하는 명칭은 고려인, 고려 사람으로 하자. 조선이라는 이 명칭이 붙은 것들이 다 이제 고려로 바뀌게 됩니다. 1914년에 고려인들이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고 산 것이 첫 번째 물결이라면 스탈린 정권에 의해서 중앙아시아로 집단 강제를 당하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주 물결. 스탈린이 사망하고 나서 1956년부터 스탈린 격하 운동을 벌이면서 고려인처럼 강제 이주당한 민족들한테 거주 이전의 자유를 주면서 이제 자유롭게 분산 이주를 하게 된 게 이제 세 번째 이주.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되죠. 붕괴되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이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이 널리 분산되는데 이제 연해주와 우리나라로 이제 많이 이주하게 되는 게 이제 네 번째 이주. 네 번째 이주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일제시대 때 항일 무장투쟁의 4대 영웅, 이제 연해주 지역의 홍범도 장군과 김영천 장군, 중국 지역에서 김좌진 장군과 지청찬. 홍범도 장군은 그야말로 우리가 존경해야 될 영웅입니다. 의병운동을 이렇게 하게 되고 이러면서 점차 이제 민족의식이 각성해서 온 몸을 바치셨거든요. 얼마나 그 의병운동을 하면서 일본군을 괴롭혔는지 그때 후인을 붙잡아서 혹독한 고문으로 거기서 처형한 거나 다름없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가족을 다 잃어가면서까지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하신 분인데 광호동 전투로도 유명하지만 또 청산리 전투도 김좌진 장군과 양대 축을 이뤄서 그렇죠. 이렇게 그 일본군 그 많은 부대를 섬멸을 했고 고려인들의 무장 투쟁을 금지해라. 무기를 회수당하고 그쪽에서 이제 집단농장에서 나중에 강제이주를 당했죠. 참 그분은 이제 연세가 많아서 강제이주를 당하셨는데 거기서 1943년 10월 25일에 굉장히 쓸쓸하게 돌아가셨죠. 김영천 장군은 원조 김일성으로 알려져 있죠. 연해주에서 이분이 백마를 타고 이렇게 지휘를 했는데 백마탄 김 장군을 알려줬어요. 김일성이 내려와가지고 내가 그 백마탄 김 장군이요. 그렇게 해서 김영천 장군 이름을 도용한 이런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사랑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제강점기와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강제 이주와 차별 그리고 많은 역경을 겪은 동포들이죠. 고려인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이해를 하면서 고려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갖고자 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월곡 고려인 문화관의 김병학 관장님을 초대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작년 2024년이죠. 고려인 이주 160주년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행사들이 있었나요? 예, 작년이죠. 벌써 그러니까 2024년에 고려인 러시아 이주 1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2월 22일에 국회에서 고려인 이주 16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발대를 했고요. 1년 동안 서울, 인천, 안산, 대구, 광주, 또 제천, 고려인들이 집거해 사는 여러 지역에서 학술 포럼, 그리고 문화행사, 또 전시, 공연, 여러 가지들을 하면서 굉장히 바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려인 이주 160년 역사를 이제 학술적으로도 좀 정리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고려인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동포들을 어떻게 끌어안을 수 있는가 이러한 일에 대해서도 많은 토의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더불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언제부터 이렇게 고려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어요? 관심을 가졌다고 하기보다는 제가 살아온 과정이 어떻게 고려인하고 얽히고 설키게 됐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1992년 92년 초에 카자흐스탄으로 제가 건너갔습니다. 대학을 이제 졸업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는데 거기 가서 25년 동안 고려인들 속에서 고려인과 어울려 살고 생활하고 또 고려인들의 문화 학술 그런 부분에서 일을 하다가 제가 돌아왔기 때문에 여기 와서도 자연스럽게 제가 고려인들 일에 이렇게 팔을 담그고 얽히고 또 제 남은 인생도 이 고려인들 속에서 저물어 갈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작년에 이제 160주년으로 이제 그렇게 많은 행사들을 하셨는데
올해 이제 어떤 계획들은 어떠세요? 월곡 고려인 문화관은 이제 주민소통방 금결 그리고 고려인 역사 유물 전시관 숨결 예. 이걸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하는 업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지역의 주민들과 또 이곳에서 거주하는 고려인을 중심으로 한 이주민들을 예.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조그맣지만은 하고 있고요. 가장 큰 기능은 이제 고려인 역사 유물 전시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2021년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을 맞이해가지고 개관한 이래로 저희들이 다양한 지금 고려인 관련 유물 전시를 하고 있는데 1층은 이제 상설 전시실입니다. 그래서 고려인 이주 160년 역사를 연대기적으로 초기에 이주와 정착 그리고 항일운동, 문화운동 또 강제 이주와 실현의 극복 그리고 이제 황무지 이 개척사로 해서 160년 역사를 연대기적으로 전시하고 있고 이제 2층에 올라가면 거기가 해마다 새로운 전시로 바뀌는데 기획 전시실이라고 해서 고려인 역사에 기억할 만한 정주년 전시 예.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해서 전시하고 또 방 하나는 고려인들의 인물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셨는데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예. 인물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해마다 그 인물의 행적과 또 그 뜻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그맣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3월 1일에 예.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사건 전시를 또 선보이게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새로운 인물들을 해마다 이렇게 새로 발굴해서 이제 전시를 하신다는 건데 네. 계속 이렇게 우리가 몰랐던 분들이 많이 발굴이 되나 보죠. 그래도 고려인들의 그 역사, 문화 또 인물이 예. 그쪽 고려인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다 알고 있지만 우리 국내에 소개가 안 되거나 알려지지 않은 분이 참 많습니다. 고려인들 하게 되면 인물들이 이 항일 독립운동가, 예. 항일 무장투쟁이나 나름대로 그 1920년대 항일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주로 알려져 있고 그 외의 인물들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또 예. 그 이후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일부 뭐 빅토르 조이처럼 그 락음악으로 세계를 흔들었던 그런 인물이나 또는 그 외에 그 체조 선수 넬리 김이나 이런 일부만 알려졌지 실제 고려인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의미 있는 일을 하셨던 분들은 국내에 소개가 아직도 많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인물은 정말 전시할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과 공간이 좀 부족할 뿐이죠. 더 많이 알리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예. 오늘 고려인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인데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고려인 하면 어떤 분들을 얘기를 하는 건지 그 역사적 배경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려인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옛 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와 그 후손을 우리가 고려인이라 하지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조금 정밀하게 우리가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려인 하는데 이게 굉장히 쉽게 나온 말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근원이 있습니다. 예. 물론 사할린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은 제외되죠. 왜 그러냐면 사할린 남부 지역은 이제 1904년에 러일 전쟁 때 일본이 러시아 제국에 승리하면서 사할린 남부 지역을 차지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일본 땅이 된 상태인데 1939년에 강제징용으로 한반도 남쪽 지역에서 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체성이 달라서 이제 사할린 한인이라고 부르죠. 예. 거기를 제외하고는 이제 연해주 지역으로 건너갔던 우리 조상들 그리고 이분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주 됐죠. 그래서 그분들과 그 후손들을 통칭해서 고려인이라고 하는데 고려인이라고 하는 그 명칭은 이제 연해주에서부터 광범위하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조선시대 때 건너갔으니까 조선인이라고 불렀죠.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대한제국이 만들어지고 또 뭐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그때 고려인들이 스스로를 고려인 또는 한인 또 조선인 이렇게 혼재된 명칭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사실은 러시아에서 우리를 부르는 게 까레예츠 그리고 우리나라를 부르는 명칭이 까레야 이게 고려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사는 고려인들이 러시아를 많이 배우면서 러시아화 돼가면서 그걸 받아들여서 우리는 꼬레아 사람 그러다 보니까 고려 사람이 된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한일합병으로 나라를 잃게 된 후로는 연해주에 사는 지식인들이 의도적으로 한반도는 조선이라고 부르고 연해주 지역은 스스로를 고려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고려 사람이라는 명칭이 끊임없이 유지되어 왔는데 이제 강제주된 이후에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광복 80주년이 지금 곧 되죠. 예, 예. 1945년에 우리가 해방되면서 또 남북 분단이 되지 않습니까? 분단이 되고 48년에 이제 남북 간에 서로 다른 정부가 수립이 되는데 지금 북한 지역이 공식 명칭이 그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런데 소련이 유일하게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한 한반도 지역은 그 38선 이북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식 문서는 이제 조선으로 또 변해요. 그렇지만 고려인들의 일상생활에서는 누구나 고려인, 고려 사람으로 썼어요. 그러다가 1990년 5월에 모스크바에서 전소 고려인 대표자 대회가 열립니다. 거기에서 이제 명칭 문제를 고민하죠. 이제 고려인들이 명칭 문제를 고민하게 된 이유는 88 올림픽 이후 또 그리고 우리가 소련과 수교를 하고 또 이렇게 되면서 우리 이 대한민국의 영향력이랄까 할까요? 이게 압도적으로 커진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당시에 조선이나 동문화 이런 말들이 낯설고도 굉장히 좀 어떻게 할까요? 낯선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더부딪히는 그런 용어죠. 그래서 고려인들도 굉장히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들을 지칭하는 명칭은 고려인, 고려 사람으로 하자. 그렇게 돼가지고 그 뒤로 조선이라는 이 명칭이 붙은 것들이 다 이제 고려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역사를 가졌죠. 이제 그 시작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1863년이죠. 예. 어떻게 보면 그 다음 해가 조선 고종의 제국인연인데 바로 그 1년 전에 연해주로 두만강변에 우리 조선 동포들이 건너가면서 시작된 게 아마 한인 근현대사에서 한인 이주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이주의 고려인 이주의 역사에 대해서 우선 개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고려인들이 이제 러시아로 이주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1863년이라고 하고 또 이제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하긴 하지만은 또 다른 기록들 그리고 당시에 그 해외 여행자들의 기록이나 예. 또 우리 측 또 일본 기록 이런 게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기에도 당연히 그 전에도 당연히 건너갔겠죠. 예. 그런데 이제 러시아 측 공식 기록은 1864년에 예. 이제 노보고르스키 그쪽에 이제 국경 초소 책임자가 연해주 이제 군강부장에게 보낸 보고서가 있는데 예. 거기에 1863년 11월 30일 그게 이제 양력으로 따지면 12월 12일 정도 되는데 예. 그때 이주에서 살고 있으니 이분들한테 거주권을 주고 또 이분들이 지은 농산물을 팔 수 있게 허락해달라 이런 요구가 1864년 이제 9월 21일에 나옵니다. 다른 기록들도 있지만 학자들이 통칭해서 이것을 이주 원년으로 삼고 있고 또 하나는 1914년에 연해주에 살던 이 고려인들이 고려인 러시아 이주 50주년 기념식을 대대적으로 준비를 했어요. 아하. 준비했는데 이제 그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관계로 이게 중단이 됐죠. 그래서 이제 1864년을 이주 원년으로 삼아서 저희들이 러시아 측도 그리고 우리도 그리고 공식적으로 지금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주 원년이고 이제 고려인들의 이주는 다른 지역의 이주와 달리 굉장히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치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첫 번째 이주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이제 연해주 이주. 이제 연해주 이주도 두 가지 이제 물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생계를 위한 예. 당시에 또 1869년 그때부터는 또 우리가 몇 년간 굉장히 심한 기근이 들었죠. 예, 그래서 예. 생존이 어려워진 농민들이 두만강을 건너서 연해주 지역에 이제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고 산 것이 첫 번째 물결이라면 1905년부터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기고 또 1907년에 청미칠주약으로 우리 구한국 군대가 해산되고 예. 이러면서 여러 의병운동이 일어나고 1910년에는 나라를 빼앗기게 되니까 많은 애국지사와 독립운동가 그리고 지식인들이 대의가 넘어가면서 이제 이주의 물결이 좀 바뀝니다. 예.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1937년까지 연해주 또 위에 이제 하바롭스크 그 흑룡주 예. 그리고 자바이칼주 이쪽에 살던 이제 우리 고려인들 이 역사가 첫 번째 이주고 또 1937년에 널리 알려졌다시피 또 스탈린 정권에 의해서 중앙아시아로 17만 2천 명의 고려인이 집단 강제주 당하죠. 예.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주 물결. 그리고 이제 스탈린이 사망하고 나서 53년에 사망합니다. 1956년부터 새로운 공산당 서기장 등 우리 쪽과 스탈린 격하 운동을 벌이면서 고려인처럼 강제 이주당한 민족들한테 거부 이전의 자유를 주면서 예. 이제 자유롭게 분산 이주를 하게 된 게 이제 세 번째 이주. 그리고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되죠. 붕괴되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이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이 다시 이제 유랑의 길을 떠나고 널리 분산되는데 이제 연해주와 우리나라로 이제 많이 이주하게 되는 게 이제 네 번째 이주. 그래서 160년 역사에도 정말 네 번에 걸친 대이주를 지금 해오고 있고 지금 네 번째 이주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 예, 어떻게 보면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고려인들의 연해주 이주일 텐데 1863년 공식적으로 이제 1864년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1차 이주의 어떤 특징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1차 이주의 특징은 제가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은 두 가지 물결이 있다고 했죠. 예. 첫 번째 물결은 단순히 이제 생계를 위한 이주, 계속된 이제 기근, 예. 그리고 또 관리의 확정. 또 그 당시 우리 그 정부가 그만큼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할 줄 몰랐죠. 그래서 이제 많은 수가 이렇게 이주에 가서 새 삶을 찾았고 또 당시에 러시아에서도 1858년에 아이온 조약 그리고 1860년에 북경 조약을 맺으면서 연해주를 청나라로부터 이제 한량을 받아서 예. 최종 러시아 땅이 됐죠. 예. 그랬는데 그때 러시아 입장에서는 연해주를 개척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죠. 그래서 초기에는 우리 조상들의 이주를 좀 환영을 하는 입장이었어요. 연해주를 개척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이제 생계에 시달리던 많은 우리 그 함경도 북부지방 농민들이 이주에서 안정된 기반을 마련을 하고 이렇게 잘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 그때 당시에 그 우리 조상들은 이제 민족 의식으로 이렇게 각성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단지 이제 생계를 위한 이주고 이렇게 살고 또 당시에 우리 한반도에도 소문이 많이 퍼졌습니다. 두만강에서 보기에 동쪽 지역이라고 판단해서 그런지 감동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예. 감동으로 돈 벌러 간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본한테 외교권을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기면서 이때 이제 많은 애국지사들 그리고 지식인들이 그곳에 이제 찾아가서 더 체계적인 항일 운동을 펼치고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한 운동을 벌이기 위해서 감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학교도 세우고 이 신문도 발간하고 계몽운동을 펼치고 하면서 많은 이제 그쪽에 사는 처음으로 들어가서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 이 살기만 했던 분들을 이 각성을 시켰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깨어나고 또 소련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거기는 1923년부터 본격화됐는데 예. 무지타파를 기초로 내세우고 학교 설립에 많은 그 지원을 했죠. 거기에 힘입어서 고려인들도 많은 학교를 세우고 개몽운동을 벌리면서 굉장히 지적으로도 성숙한 그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예, 그럼 이주 초기에 지역별 이주와 정착 과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죠. 초기 이주민들은 당연히 두만강 하구를 건너가면은 이제 우리랑 가장 가까운 핫산 지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정착지가 늘어나면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이제 노보키옙스크. 거기에 이제 안중근 의사가 나중에 단지동맹도 맺은 지역이 있고 또 이제 연추 지역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고려인들이 집거에 사는 이 활성화된 그리고 고려인들의 어떤 그 역사적인 중심지가 된 지역이 나오죠. 그리고 한국인 오세트. 우리나라와 청나라 그리고 러시아와 또 가깝고 또 거기에 철로도 있고 항구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중심지로 나중에 고려인의 어떤 문화나 사회활동의 중심지로도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초기에는 당연히 이제 두만강 하구를 건너서 갔지만은 그게 있지만은 또 이제 다른 부류들은 이제 청나라 그러니까 만주 지역의 훈춘이나 또는 다른 지역을 거쳐서 염해주로 들어갔는데 거기도 이제 가까운 지역이니까 들어가면은 두만강 하구를 건너서 들어갔던 그 이주민들과 거의 비슷한 지역 그러니까 훈춘
그리고 노보키옙스크, 그리고 포시에트 지역으로 가서 정착을 했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부류는 이제 청진이나 또 이런 데서 배를 타고 가면 이제 포시에트나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예. 이주하게 되고, 또 나중에는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 중부나 남부 지역에서도 예. 특히 부산 같은 데서도 이제는 기선을 타고 건너가 가지고 블라디보스톡에 이제 많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블라디보스톡도 1873년부터 거주하게 되죠. 예. 그래가지고 뭐 거기는 짧은 기간 내에 또 연해주의 그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고려인들도 많이 모이고 해서 블라디보스톡의 신안초는 나중에 이제 고려인들의 항일 운동과 문화의 이제 근거지 역할을 1920년까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1920년대에 나온 통계 자료를 통해서 보면 이제 연해주 지역의 고려인 숫자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각 지역별로 어느 정도 그 분포가 됐습니까? 그건 이제 통계 자료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1929년도 통계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 그것은 블라디보스토크 관구, 예. 그러니까 그의 하바롭스크나 이런 데는 이제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북부 쪽은 빠져 있고. 그런데 이제 이쪽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모여 살죠. 이런 통계만 보더라도 당시에 블라디보스톡에 한 8,000명, 그리고 포시에트는 37,000명, 그리고 이제 스파스크나 수이픈 지역 같은 경우는 한 2만여 명 해가지고 통틀어서 1929년 통계가 한 15만 명 정도. 15만 네, 명. 그런데 당시에 한 20%, 30% 정도는 인구 통계에 잡히지 않았어요. 아하.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15만이 훨씬 넘는 한 18만에서 20만 명까지도 보고 있고요. 또 그 뒤로도 이제 인구조사 이렇게 된 게 있는데, 1927년에는 17만 명, 그리고 1931년에는 이제 19만 5천 명까지 늘어나는데, 이때 학자들에 따라서는 25만 명에서 30만 명까지도 보고 있어요. 이제 인구 통계 잡히지 않은 그때 한인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굉장히 그때 고려인들의 그 어떤 활동의 그 근거지로서 역할을 했던 거죠. 예. 그렇게 이제 1860년대부터 이렇게 연해주 지역으로의 우리 조선 동포들의 이주가 결국 나중에 이제 1910년 전후에 일제 강점기 시절을 맞이하면서 독립운동의 거점에 너무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잖아요. 네.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최재형, 페치카 최재형으로부터 이제 그 기반이 된 안중근 의사의 그 이토 히로부미 사살이었던 그런 배경이 되기도 하고. 네. 어떻습니까? 그쪽 지역이 이제 나중에 그 독립운동을 하는 어떤 역할을 한 지역으로 기억이 되는지. 일단 러시아 연해주가 한 가지 뭐라고 할까요? 당시에 제정 러시아가 1904년에 인천 앞바다에서 일본과 전투에서 패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러시아에 일종의 반일 기류가 흐르고 있었죠. 그래서 또 고려인들은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연해주로 가서 항일 운동 또 나라를 되찾기 위한 운동을 활동하기에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조건이 형성돼 있었죠.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비하면 만주 지역은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부침을 좀 거듭했던 이런 상황이 있고 또 국경도 널리 이렇게 개방이 돼서 좀 더 어려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해주 지역으로 초기에 많이 건너갔는데 그때 연해주는 고려인들이 굉장히 빨리 건너가서 정착을 했고 특히 최재형 같은 분은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을 했는데 네. 이분이 이제 1905년 무렵부터 이분은 그 일생을 거쳐서 오직 그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후원을 하고 투쟁을 하고 이렇게 하셨던 분이죠. 예. 이런 분들이 또 계셨기 때문에 또 안중근 의사 같은 분이 그 후원을 받아서 나중에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할 수도 있었고 또 1905년에 을사늑약 이후로 많은 그 항일 의병운동 하던 분들이 예. 관군과 일제에 쫓겨서 그쪽으로 연해주 지역으로 건너가서 특히 1907년 무렵에는 정말 홍범도 장군 또 그의 뭐 유인석 또 뭐 우리 안중근 의사도 있고 또 관도관리사를 했던 이범윤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항일 독립운동 부대를 조직을 해서 당시에는 의병운동이죠. 예. 국내 진군작전을 펼쳐서 많은 그 운동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항일운동의 거점이었고 중심지였고 그래서 1920년까지는 그러니까 4월 참변이 일어나죠. 일본이 연해주 지역에 우리 한인 그 독립운동가들을 학살했던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항일운동의 근거지로서 연해주 블라디보스톡과 또 그 외 몇 개 지역으로서 거기에서 크게 활동을 했던 거죠. 예. 그쪽에 이제 뭐 개척리라든지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신안촌 예. 거기에서의 어떤 활동들이 단순히 이제 무장 독립운동뿐만이 아니고 여러 이제 그 언론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항일 운동의 근거지라고 한 게 단지 그 무장 그 투쟁만 가지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요. 예. 거기에 계몽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 한민 학교도 세우고 또 최재형이 만든 권업대를 만들어가지고 예. 권업신문을 발간하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지식인들이 그쪽으로 모여들고 항일운동가들이 모여들고 예. 거기에서 조직적으로 또 항일운동을 펼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신안촌 초기에는 물론 이제 개척리라고 해서 아무르감견의 그 평원의 이 마을을 형성했지만은 1911년에 콜레라가 창궐 하니까 이 러시아에서 소개를 시켜서 사실은 신안촌은 척박한 땅이죠. 예. 이 마하산 그 근방에 척박한 땅인데 그쪽으로 이주시켰지만 거기를 잘 개척을 해가지고 새로운 그 대한민국의 존이다 해서 당시는 대한제국이었겠지만 신안촌을 만들어가지고 예. 거기를 중심으로 항일운동과 문화운동과 계몽운동 예. 이것을 펼쳐나갔던 것이죠. 그럼 연해주 지역에서 이루어진 항일운동을 좀 성격별로 구분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연해주 지역은 이제 1910년대 후반부터 1920년대 항일운동을 구분한다면 아무래도 만세운동, 우리 그 3.1운동이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평화적인 항일운동인데 그 만세운동과 또 항일 무장투쟁으로 제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이제 3.1 만세운동을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이제 종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3.1 만세운동을 벌였잖아요. 이게 사실은 세계적으로도 영향을 많이 미쳤죠. 그런데 예. 연해주 지역도 먼저 간도 지역에 사는 우리 그 동포들이 이제 3월 13일에 만세운동을 전개합니다. 연해주 지역도 준비를 했죠. 그래서 3월 17일, 18일에 이제 블라디보스톡과 우수리스크에서 만세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우수리스크에서 비밀리에 이제 독립선언서를 자체적으로 4개 언어로 만듭니다. 예. 한국어,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자체적으로 독립 이 선언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20여 개의 외국 영사관에 이제 배포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만세운동을 전개하는데 그때 이 만세운동을 전개했을 때 기록을 보면은 다른 민족들도 마치 명절이 다가온 것처럼 기뻐했고 거기에 이렇게 동조를 했다고. 그때 그 만세운동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예. 17일, 18일에 우수리스크하고 블라디보스톡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하니까 그 운동 여파가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스파스크 또 하바롭스크 거기까지 올라가서 그쪽에서는 동포들이 또 만세운동, 예. 또 만세운동이나 또 집회. 그러면 또 그게 다시 서진을 해가지고 시타, 블라고베셴스크, 이르쿠츠크 그리고 그해 8월에 모스크바까지 굉장히 그 만세운동 여파가 길었죠. 그리고 그 고려인들이 거기에서 굉장히 고무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세운동이 있었고요. 예. 또 이 만세운동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다음에 그 다음에도 연해주에서 고려인들이 매년 3월 1일이 되면은 만세운동을 다시 재현 행사를 했습니다. 예. 태극기를 들고 또 독립선언 기념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3.1 독립운동 제몇 회 기념문 그래서 세우고 태극기를 걸고 또 태극기를 들고 실질적으로 구호를 외치고 독립운동가를 석방해라. 그리고 3.1 혁명가를 외치고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시내를 한 바퀴 도는 이런 운동을 해마다 전개했을 정도로 3.1 운동 여파가 컸지요. 이러한 이 만세운동이 있었다고 하면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항일 운동사에서 빛나는 항일 무장투쟁이었죠. 사실 우리 항일 무장투쟁은 우리가 소련과 수교를 맺기 전까지는 많이 묻혀져 있었죠. 여러 가지 장벽 때문에 묻혀져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얼마나 치열하게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했는 걸 알 수 있죠. 그때 이제 무장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된 것은 1918년부터 22년까지 그 시기인데 1917년에 이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재정이 무너지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1918년에 그런 일입니다. 이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니까 이 혁명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따로 모여서 옴스크에 이제 정부를 수립한데 이걸 우리가 말하는 이제
백파 정부라고 부르죠. 예. 또 백위군. 근데 이제 이 정부를 이제 국제 무장 간섭군이라고 하죠.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열강의 나라들이 러시아의 혁명 여파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장 간섭군을 진주시켜서 이제 그걸 간섭을 하게 되죠.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이제 러시아 혁명 정부하고 교섭을 해서 물러갔는데 일본만큼은 우리의 관심사는 다르다. 그래가지고 병력을 철수하지 않고 최대 7만 명이 넘는 병력까지를 주둔을 시키죠. 그러면서 러시아의 백파 정부를 지원하고 또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서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만주 지역에 있는 마적들을 무기를 지원해주고 선동을 해서 이 고려인 마을을 쑥대밭을 만들죠. 이 괴롭히죠. 그래서 이 고려인들은 생존을 위해서 사실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러시아 적군과 연합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왜 그러냐면 일본과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고려인들이 스스로 이제 항일 무장투쟁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치열하게 항쟁을 하는데 그때의 이 기록을 보면은 총 46개의 자발적인 항일 무장투쟁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약 1만 명 정도의 사람이 참여를 했고 군인으로 그리고 그 시기에 민간인까지 포함해서 한 2천 명 정도가 사망한 걸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21년 한 해만 해도 36개의 항일 무장투쟁을 부대를 만들어서 3,700명이 그때 주로 이제 교사들, 젊은이들, 학생들이 부대원으로 많이 참가했죠.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뭐 기억나는 것이 당시 이제 무장투쟁에 항일 무장투쟁에 참여한 분들이 알기로는 이제 학생, 교사 뭐 이런 분들뿐만이 아니고 노동자, 농민까지 사실은 그 지역에 있던 모든 고려인들이 다 참여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 항일 무장투쟁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인물들 뭐 대표적으로 홍범도 장군도 계시겠지만 어떤 인물들이 있는지 좀 얘기를 해 주시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사, 학생, 외에 노동자 이름 없는 고려인들이 부대원으로 참여를 했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시에 이 러시아 정부에서 이 고려인들의 항일 무장 투쟁 부대에 제대로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거기도 혁명이 일어나 어려우니까 자발적으로 투쟁 부대를 만든 경우가 많았는데 그 부대를 누가 주둔지를 제공하고 식량을 제공하고 탄약을 제공합니까? 고려인들이 총동원됐죠. 주둔지를 옮기면 고려인들이 집거해 사는 마을에서 주둔지를 제공해주고 또 뭐 부상자가 생기면 치료를 해주고 그러니까 총동원 체제가 됐다고 봐야죠. 그리고 거기에도 일부 이제 친일파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뭐 거기에 이 부유한 사람들은 일본 편을 들기도 했지만 그거 이제 그 후의 일인데 1928년, 29년에 토청산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때 많은 그 부유한 사람들이 이제 탄압을 받고 이제 쫓겨나고 그러는데 그때 대부분이 친일을 했던 분들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이제 중령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사실상 이론적으로만 따져보면 지금 이 고려인들의 그 조상들은 대부분이 항일 그 투쟁에 참여를 했거나 적어도 친일은 안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모두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다 한 말이 틀린 말이 아니지요. 물론 이제 뭐 숨어둔 숫자는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많은 수의 그 지도자들이 스스로 몸을 바쳐서 항일 무장 투쟁 부대를 만들어서 이끌었는데 뭐 우리가 알다시피 대표적인 이제 홍범도 장군 그리고 또 설박관 고려 뭐 혁명군도 있고 또 김경천 장군이 이끄는 수천 고려 의병대, 한국무의 혈성단 또 뭐 한창걸 부대 수많은 부대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그 이름에 걸맞게 몸을 바쳐서 헌신하고 투쟁을 했죠. 홍범도 장군 같은 분은 이제 많이 그래도 국내에 알려졌고 그분이 이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이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봉오동 전투 이후에 결국은 그 강제 이주의 대상이 돼가지고 지금의 카자흐스탄 옛 소련 연방 시절에 어떻게 보면 그 그 중심 도시였죠. 끄지로르다 그 공동묘지에 이제 묻혀 계시다가 이쪽으로 몇 년 전에 이제 유해 송환이 됐는데 홍범도 장군이 그 봉오동 전투 이후에 그 강제 이주 과정 또
돌아가시기까지의 과정, 뭐 이런 거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삶을 살다가 돌아가셨는지. 홍범도 장군은 그야말로 우리가 존경해야 될 영웅입니다. 왜 그러냐면 홍범도 장군은 사실은 이렇게 잘 배우지 못한 집안에서 정말 천민으로 태어나 자랐고 또 그 과정에서 또 나중에는 포수로 이렇게 있다가 일제 무기 회수역에 반대해가지고 이 의병운동을 이렇게 하게 되고 이러면서 점차 이제 민족의식이 각성해서 온 몸을 바치셨거든요. 예. 이분이 1907년 8년에 얼마나 그 의병운동을 하면서 일본군을 괴롭혔는지 그때 그 홍범도 장군 부인 그 단양이 씨라고 알려져 있죠. 예. 부인을 그 붙잡아서 혹독한 고문으로 사실은 거기서 처형한 거나 다름없죠. 뭐 돌아가시게 생겼으니까 석방을 시켜서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두 아들도 항일 그 무장 투쟁 과정에서 맏아들은 전사하고 이제 둘째는 그 병을 얻어서 이렇게 병사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가족을 다 잃어가면서까지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하신 분인데 이런 분들은 당연히 존경을 해야 되죠. 그리고 봉오동 전투로도 유명하지만 또 청산리 전투도 예. 김자진 장군과 양대 축을 이뤄서 그렇죠. 이렇게 그 일본군 그 많은 부대를 섬멸을 했고 1922년 10월 25일에 일본군이 연해주에서 철병을 하면서 러시아 정부하고 이제 협상하면서 네 건 조건이 있습니다. 고려인들의 무장 투쟁을 금지해라. 예.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그 이후로 사실 무장 투쟁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홍범도 장군도 무기를 회수 당하고 그쪽에서 이제 집단 농장에서 그렇게 이제 일을 하고 이렇게 계시다가 나중에 강제주를 당했죠. 예. 참 그분은 이제 연세가 많아서 강제주를 당하셨는데 강제주 1937년에 누구나 똑같이 강제주 당해서 카자흐스탄 서부 도시 그슬로르다 그쪽에 사시면서 나중에 고려인들의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고려 극장 예. 극장에 이제 수의장이죠 사실은. 예. 이제 수의장으로 일도 하시다가 또 그슬로르다 그 정미소를 운영하는 또 그 단원 중에 또 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을 하시다가 거기서 1943년 10월 25일에 굉장히 쓸쓸하게 돌아가셨죠. 예. 그리고 이제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전설적인 김장군이라고 불리는 김경천 장군, 이분도 좀 우리가 주목할 분이잖아요. 김경천 장군 그렇죠. 지금은 제가 뭐 정확히 아는 건 아니지만 역사학계에서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제시대 때 항일 무장투쟁의 4대 영웅 그러면 이제 연해주 지역에 홍범도 장군과 김경천 장군 그리고 중국 지역에서 김자진 장군과 지청천 이렇게 네 분을 이렇게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김경천 장군은 1905년에 일본 유학생으로 뽑혀가지고 50명 중에 한 분으로 뽑혀가지고 일본에 유학을 갑니다. 예. 그래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일본 육군 중앙연연학교 그리고 일본 육군 사관학교를 나와서 일본군 장교로 예. 나중에 기병 중위까지 그래서 15년, 16년을 일본군으로 일본을 위해서 복무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독립이라는 뜻은 늘 있었는데 기회를 보고 계셨죠. 그러다가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종로에서 3.1 만세운동 이렇게 하는 걸 직접 목도를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는 칼을 빼야 되겠다. 이제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해서 후배 지청천 장군을 데리고 6월에 이제 망명을 하게 되죠. 망명해가지고 중국 지역에서는 이제 신흥무관학교 거기서 지청천 그리고 신동천 세 분이 이제 남만주 삼천이라고 불리죠. 교관으로서 사관 양성을 하다가 이제 연해주로 건너가서 이분은 나중에 항일 무장투쟁의 선봉장이 돼서 치열하게 그래서 이 고려인 마을을 수시로 습격하고 약탈하고 방어하는 이 마적들한테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되죠. 그리고 또 이제 항일 무장투쟁 과정에서 이 러시아 백군들
그 일본의 후원 그 지원을 받아서 물려오는 이 백군들하고도 치열한 전투를 치르면서 최고의 이 어떤 혁혁한 성과를 올린 분으로 사실 1923년 동아일보에도 이 공민이라는 그 기자 이분이 이제 나경석이라고 그 아는 분인데 그 우리 서양화가 나혜석의 오빠입니다. 지금 이 나문희 그 배우 있죠. 그분의 이제 그 할아버지죠. 근데 이분이 실제 이제 연해주 가서 김경천 장군 만나고 그 취재했던 그 기사들이 있는데 그야말로 최고의 존경으로서 이분은 군 신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을 정도로 거기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헌신을 하셨죠. 근데 이분도 스탈린 정권 때 또 역시 탄압의 그 회오리 바람을 비켜나지 못했죠. 그래서 체포돼가지고 나중에는 시베리아 유영소에 끌려가서 거기서 나중에 돌아가셨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북한의 그 김일성의 원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연해주에서 이분이 이 말을 타고 이 백마를 타고 이렇게 지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이분은 백마탄 김장군을 알려줬어요. 예. 그런데 1945년에 해방되니까 이제 김일성이 내려와가지고 내가 그 백마탄 김장군이요. 그렇게 해서 김영천 장군 이름을 도용한 이런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분은 전설적인 인물이고 또 이분은 정말 특이했던 게 이분은 전투 과정에서 일기를 쓰셨어요. 예. 그래서 망명 당시부터 이제 수기 형식으로 쓰다가 19년부터 1925년까지 꼼꼼히 일기를 쓰셨는데 그 일기가 탄압 시기에 소련 정부에 압수됐다가 나중에 정치적 탄압받은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에 대한 법률이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통과가 돼요. 예.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탄압받은 이 그 희생자들의 직계 가족이 요구를 하게 되면 유품을 돌려줄 수 있게 돼요. 예. 그래가지고 참 다행히도 그때 막내딸님이 살아 계셨는데 요구를 해서 받은 게 몇 가지 이제 서류 뭉치를 받았는데 그 중에 이제 경천아일로 예. 김경천 장군이 쓰셨던 일기가 발견이 됐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정확히 학술적으로 제가 뭐 근거를 찾지는 못했지만 세계적으로도 일정 부대의 이 부하를 거느린 지휘관이 사병이 아닌 지휘관이 이 회고록이 아닌 당시의 수기 일기를 쓴 경우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드물다고 그래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가 있고 김경천 장군의 경천아일록이 있고 서양에도 그것이 드물어서 2000년 전에 시저의 뭐 갈리아 전기 정도 있고 그렇게는 없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그분이 쓴 이 일기도 아주 귀중한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항일 운동이 정말 가장 치열하게 전개된 게 이제 1918년부터 22년. 1922년 10월 25일에 일본군이 마지막으로 이제 연해주에서 철병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려인들의 항일 무장투쟁을 금지시키는 조건을 달았어요. 예. 무장 해제를 다 당하죠. 그래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문화적인 항일 투쟁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문화운동으로 전개되는데 그때 우리 많은 학교가 설립됐고 예. 또 많은 극장들 그리고 신문이 만들어지면서 작품을 쓰게 되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문화적으로 항일 투쟁을 많이 하는데 보석 조명희가 망명한 해 11월 7일에 고려인들의 그 가장 유명한 신문 선봉신문에 짓밟힌 고려라는 유명한 항일 저항 산문시를 씁니다. 그 시가 당시에 이 고려인들의 심금을 얼마나 울렸던지 그리고 그 시를 모르는 이 지식인들이 없었어요. 참 연해주에서 1923년부터 1930년대 초반 고려인 문화의 황금기였다고 볼 수 있죠. 무장투쟁은 더 이상 할 수 없었지만 문화운동을 할 수 있어서 예. 소련이 지향하는 일국사회주의 그걸로 하니까 이제 민족의 지도자를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중에 한 2,500여 명 정도가 검거가 돼서 대부분이 또 처형이 됩니다. 또 그리고 이것은 고려인 강제 이주의 사전 작업이었다고 볼 수도 있죠. 노약자 어린이가 그 혹독한 겨울에 또 이주 과정을 견디면서 중간에 또 열차 안에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고 하바롭스크에서 또 열차가 전복된 경우도 있었어요. 당시에 고려인들이 강제주다 보니까 겨울이었는데 들어가 살 집이 없었죠. 톡을 파고 살았던 겨울에 그때 추위와 풍토병 때문에 노약자 어린이가 무수히 사망을 했죠. 그때 예. 2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는데 2만 명. 고려인이 이주되고 특히 김만삼이 벼재배 크게 성공함으로 인해서 벼재배가 널리 확산이 됐죠. 중앙아시아 가면 쉽게 먹을 수 있는 플로프라고 하는 볶음밥 비슷한 기름볶음밥이 있어요. 예. 대표적인 음식인데
그게 예전에는 쉽게 먹기 어렵죠. 쌀이 부족하니까. 근데 고려인들이 벼잡에 크게 성공한 이후로 이제 보편적으로 먹는 그런 음식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려인들이 소련 지역에 미친 가장 큰 문화 양식 중에 하나가 벼잡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강제유 당했을 때 고려인의 그 신문이나 극장이나 이런 경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유일하게 선봉신문만 모국어 활자 주조기를 가져와 가지고 강제주 이듬해인 1938년 5월 15일에 레닌기치라는 이름으로 복刊할 수 있었는데 예. 그래도 초기에는 너무나 영세했죠.